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열흘 만에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요.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코스피는 이틀 동안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어섰고요. 이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가지고 국내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다. 정부도 그렇게 기대를 품고 있고요. 일부 언론도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AI 세계가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는 무엇인지, 전문가 눈으로 본 현장 변수는 또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세계가 분석한 실제 자금 이동의 경로입니다. 부동산 규제 이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면 먼저 MMF, 즉 단기 대기 자금에 30조 8천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중 일부가 코스피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돈이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은행 실거래 기준으로 5개월 동안 1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동 경로는 이겁니다. 부동산에서 MMF로 가서 해외 주식으로 대거 이탈하고 그 일부만 국내 주식으로 흘러간 거죠. 부동산에서 국내 주식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코스피가 30% 오른 건 누가 올린 걸까요? AI가 수급 주체를 분석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같은 기간 21조 원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팔면서도 지수가 올랐다는 건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뒀다는 건데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AI는 부동산 자금이 국내 주식으로 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이 확실히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S&P 500 ETF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내 주식이 더 매력적이지 않으면 돈은 해외로 나갑니다. 둘째, 가상자산 같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공약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면 부동산 자금의 일부는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가 내려가서 주식 투자가 유리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조건 중 현재 충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거라는 기대는 지금 데이터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 눈으로 본 현장 변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의 결론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금이 해외와 대기 자금으로 흩어졌다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말하는 현장 변수가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시장의 절반만 보게 되는 거죠. 먼저 AI는 최근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향 자체는 맞지만 이 말 뒤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위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오르는 구간에서도 외국인은 상당한 규모의 매도를 이어왔거든요.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팔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물량을 시장에서 꾸준히 받아주는 주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개인 투자자인 거죠. 3월 초 엿새 정도의 흐름을 합산해 보면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는 수조 원대 규모로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그보다 더 큰 폭의 순매도를 냈습니다. 즉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꾸준히 팔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저는 현장에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특히 2021년 동학개미 운동 때도 지금과 똑같았는데요. 개인이 열심히 샀고 외국인이 고점에서 팔고 나갔고
결국 그 물량을 받아준 개인들이 손해를 봤죠. 즉 다시 말해 부동산 자금 일부가 주식에 들어오더라도 그 수익이 개인에게 들어오는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AI는 자금이 부동산에서 해외와 대기 자금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동산 시장을 더 자세히 보면요. 강남에서 막힌 자금이 주식이 아닌 비강남 부동산으로 재흡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주식으로 가는 자금의 규모를 더 줄이는 요인인데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를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신고가의 약 45%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 2월에는 이 비중이 28%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같은 기간 강남구의 비중은 12.1%에서 3.6%로 감소했습니다. 대신 영등포구가 2월 신고가 비중 1위, 성북구가 3위로 올라서는 등 비강남권 중저가 지역의 신고가 비중이 크게 늘어났죠. 3월 초, 그러니까 3월 11일 전까지도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급매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반면에 노원, 성북, 은평 등 강북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는 강북 외곽 상대 강세, 강남 조정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명확한데요. 11호 대책 이후 15억 원 이하 주택에는 최대 6억 원 수준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영등포, 성북 등 비강남권에는 아직 매매가가 15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이 때문에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강남의 20억에서 2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 비율이 낮고 규제가 중적되면서 자기 자본 비중이 매우 높아야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강남에서 규제로 막힌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했다기보다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비강남 중저가 부동산으로 상당 부분 재흡수되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내 주식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더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입니다. 이 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집을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적게는 20%포인트, 많게는 30%포인트의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매도하면 중과세를 모두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도할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5월 9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20년 현장 경험으로 보면요. 이런 정책 시행 전 2, 3개월 전에 투자자들은 극도로 움직임을 차지합니다. 즉 매도하려는 사람도 지금 매도하면 손해라서 기다리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정책 이후 매물을 기다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거래 자체가 얼어붙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조용한 시장이 안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격에 부동산 가격이 먼저 흔들리고 그러면 비강남으로 재진입한 자금까지 흔들릴 수 있고 그때서야 자금이 주식이나 해외 투자로 추가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금의 2차 이동 효과죠. 지금까지 AI가 분석한 결과와 전문가 눈으로 본 변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종합하면 앞으로 3가지 방향이 가능합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부동산 자금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맨 먼저 시나리오 A, 확률 25%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5월 9일을 기다리면서 관망 중에 있는데요.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겠다는 기대도 있고 5월 9일 이후 매물이 나오면 그때 사겠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돈이 주식으로도 해외로도 크게 이동하지 않는 거죠. MMF에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강남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도하려는 사람도 매수하려는 사람도 모두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이 시나리오는 의미가 없죠.
다음으로 시나리오 B 확률 45%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시나리오인데요. MMF 대기자금 중 일부가 이란 전쟁으로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이를 코스피 거래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규제로 집을 못 사게 된 자금 일부도 주식으로 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사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금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시나리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C 확률 30%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도 국내 소비로도 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서 자금이 해외와 현금으로 잠겨버리는 거죠. 첫째, 이란 전쟁이 장기화돼가지고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르면 현대경제연구원 전망대로 한국 성장률이 0.8%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한국은행 금리도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주식 투자가 매력을 잃습니다. 예금 이자가 오르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향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전세 사기 이후 월세로 전환된 가구들이 매달 60에서 8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출을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백만 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소비가 줄고 내수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내수가 위축되면 집값이 상승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빚을 내서 비강남권의 주택을 매수했던 자금이 다시 풀려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격도 안 오르는데 대출이자만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자금이 국내 어디에도 뿌리를 내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비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맨 먼저 단기 대응 방안입니다. 외국인이 파는 날 개인만 사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주식이 들어가기 전 반드시 외국인 수급 방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네이버 증권에 접속해서 국내 증시,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들어가면 당일 외국인 순매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날에 개인 혼자 사고 있다면 그날은 기다리세요. 다음으로 중기 대응 방안입니다. 5월 9일 전후로 부동산 매물 동향을 주시하세요. 아실이나 부동산 앱에서 해당 지역 매물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면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매물이 별로 없다면 다주택자들이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매도하려는 사람도 매수하려는 사람도 모두 기다리는 시나리오 A가 더 길어진다는 의미죠. 매물이 갑자기 증가하든 매물이 별로 없든 어느 쪽이든 이 시점의 시장 방향을 판단하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대응 방안입니다. 해외 ETF 비중을 유지하세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된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올라가겠죠. S&P 500 ETF를 갖고 있으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효과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미 큰손 자금들이 해외로 향하는 구조는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삼고, 즉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달러 자산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편향 3가지입니다. 맨 먼저 확증 편향입니다. 코스피가 30% 올랐으니 부동산 자금이 들어와서 내 수익도 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수 상승과 내 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21조를 팔면서 올린 지수라면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수급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은 앵커링 편향입니다. 부동산 해외 이탈 자금이 100조가 아니라 334조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 쌓인 잔액 기준이에요. 한국은행 실거래 기준 신규 유출은 5개월 동안 100조 원이 맞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그 숫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숫자의 정의가 결론을 바꾸거든요. 마지막으로 근접성 편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니 안정된 것이다. 5월 9일 전 2, 3개월은 역사적으로 거래가 얼어붙는 관망 구조 구간입니다.
조용함이 안정이 아니라 폭풍 전야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볼 때는 그 숫자의 기준과 배경, 그 이면까지 함께 보십시오. 그것이 AI와 함께하는 경제 분석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부동산에 묶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서 국내 증시를 살릴 것인가? 데이터가 내린 답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거래를 막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잡지 못했고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유도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반복해온 패턴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둘, 부동산 자금은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과 단기 대기 자금으로 흩어졌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 지금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 이란 전쟁이 만든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5월 9일 이 두 가지 변수가 앞으로 3에서 6개월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AI가 분석하고 경험이 판단합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된 프롬프트 전문과 더 깊은 데이터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도 잊지 마세요. 냉철한 데이터와 뜨거운 통찰이 만나는 곳, AI 이코노미스트 백호노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